이 아이들이 뭔가 평범한 아이들하고 좀 다른 뭔가 있구나 10년 넘게 관찰을 하면서 관찰한 포인트가 보통의 아이들하고 어떻게 차이 나느냐. 네, 안녕하세요. 인천 시민 여러분. 네, 수다로 푸는 유쾌한 수학 강연 수다학의 MC 고유경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윤영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윤영미 씨. 네. 공부를 잘하는 아이의 부모라면 뭐 욕심이 끝이 없잖아요. 공부를 그렇죠. 더 잘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실 텐데 그렇다면 공부를 좀 잘하지 못하는 아이의 부모님은 어떨까요? 뭐 당연하죠. 어떻게 하면 좀 더 성적을 끌어올릴 수 있을까? 네, 그게 맞아요. 관심사 아닐까요? 네, 아마도 그 부진한 아이의 학습 방법에 대해서 참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 강연은 이 모든 부모님들이 다 궁금해하실 그런 내용입니다. 바로 네. 수학을 잘하는 아이들의 특징에 대해서 강연이 준비가 돼 있다고 해요. 근데 우리 엄마들이 모이면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저 집 아이는 어떻게 저렇게 공부를 잘할까? 비법이 뭐가 있을까? 궁금하죠. 절대 근데 그 집 엄마는 안 가르쳐 주거든요. 그 윤영미 아나운서는 자녀들이 공부를 다 잘하잖아요. 아니에요. 알려주시나요? 어떠세요? 저는 제 손을 이미 떠난 아이들이기 때문에 비법이 없습니다. 근데 아무튼 오늘 주제는요, 우리 엄마들의 그 가려운 곳을 팍팍 긁어주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맞아요. 수학 멘토 빨리 좀 만나고 싶네요. 오늘의 강연자분은요. 윤영미 씨도 들으시면 굉장히 반가워하실 분이에요. 제가 힌트를 좀 드리자면 네. 스마트하게 계산하기. 누군지 아시겠죠? 알죠. 한대희 교수님. 네, 네. 맞습니다. 굉장히 그때 화제를 많이 불러일으켰었고 정말 궁금했던 것들을 그냥 아주 그냥 정확하게 짚어주신 그런 네. 분이었거든요. 강력 추천. 요 정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빨리 네. 모시고 싶어요. 어떤 분이신지 궁금하실 텐데요. 모셔보겠습니다. 청주교육대학교 수학교육과 한대희 교수님 큰 박수로 맞아주세요. 네. 문제를 가끔씩 내보거든요. 그래서 수학과 관련된 질문을 내면 자연스럽게 생각해보게 하고 자기가 우리 아이들이 엄마하고 같이 공부하면서 배웠던 그런 것들을 써먹을 수 있게 그렇게 조금 도와주려고 하는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하면 아빠가 친절하게 답해 주시고 아빠가 엄마가 많이 알려주셔서 많이 아는 것 같아요. 프로테치키라고 구소련의 심리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한 10여 년 동안 수학을 아주 잘하는 학생들을 관찰을 해봤습니다. 수학을 잘하는 아이, 좀 평범한 아이, 그리고 좀 부족한 아이들이 어떻게 다른지를 살펴보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자녀들 교육에 뭔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사점 같은 것들을 함께 생각할 예정입니다. 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대로시네요. 더 어려워지신 것 같아요. 소년 같으시죠? 아니 대학교 신입생 같은 그런 느낌. 너무 과찬이십니다. 교수님 이렇게 다시 뵈니까 정말 반가운데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몇 달 지났잖아요. 예, 지난번에 방송 나오고 난 이후에 알아보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오, 진짜요? 그래서 이제 방송인이 된 것 같은 착각을 좀 행복한 착각을 좀 했었습니다. 네, 수당 나오셨다고 다 그런 건 아니고 굉장히 이제 그때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키신 분이기 때문에 네, 이제 팬도 그렇죠. 많아지셨다 이런 얘기잖아요. 예. 근데 교수님 강의를 쭉 들으면 요거는 정말 우리 엄마 아빠뿐만 아니라 아이들도 같이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었거든요. 예. 그런 점은 참 유익한 것 같아요. 네. 오늘은 또 어떤 주제를 갖고 나오셨는지요? 예,
지난번에는 이제 스마트하게 계산하기라고 하는 계산에 국한을 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네. 오늘은 수학을 좀 잘하는 아이들이 어떤 특징을 보이는지를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강연은 내 아이의 수학적 재능을 좀 판단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길잡이가 되어줄까요? 이 크로테츠키라고 하는 소련의 수학자가 있는데요. 네. 그분이 수학을 잘하는 아이들에 대해서 한 10여 년 이상 관찰을 하고 보고서를 썼었습니다. 이제 그분이 이제 잘하는 아이, 그리고 보통인 아이, 좀 부족한 아이를 나누어서 각각의 특징을 갖다가 상세하게 쓴 보고서를 쓴 적이 있는데요.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 학생들의 특징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현재 우리 아이가 수학적인 재능이 조금 부족하다면 부모로서 어떻게 도움을 주면 좋을까요? 네. 물론 일단- 한마디로 얘기하기 좀 어렵겠지만요. 오늘 강연 주제가 이제 그런 게 될 텐데요. 일단 잘하는 학생들이 우리 아이하고 뭐가 다른가를 일단 좀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학생들을 그 방향으로 이끌어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생각해 봐야 되겠죠. 네. 그런 시행착오를 줄이는 과정이 학습 방향을 잡는데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참 듭니다. 수학을 잘하는 아이들의 특징부터 먼저 들려주실 거죠? 예. 네. 한대희 교수님의 강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박수 주세요. 여기 어린이들이 많이 와 있는 것 같은데요. 1학년 학생 손 들어보세요.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4학년이 좀 많군요. 5학년, 5학년이 더 많아지네요. 6학년, 6학년 좀 작고, 중학교 1학년, 중학교 2학년. 예. 내용이 조금 초등학교 한 4, 5학년이면 조금 어려울지도 모르겠는데요. 같이 생각을 해보면서 같이 문제도 풀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수학적 재능 있는 아이들의 특징에 관한 것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크루테치키라고 하는 분이 옛날 구소련의 오늘날로 치면 이제 수학 국제올림피아드죠. 국제올림피아드에 참가하는 소련의 대표 학생들을 오래도록 관찰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들이 뭔가 평범한 아이들하고 좀 다른 뭐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에 주목을 해서 10년 넘게 관찰을 하면서 관찰하는 포인트가 보통의 아이들하고 어떻게 차이 나느냐, 보통 아이들이라고 하더라도 좀 잘하는 아이, 그 다음에 좀 부족한 아이하고는 뭐가 다른가 이런 것들을 이제 살펴봤는데요. 살펴볼 때 어떻게 살펴봤냐면 정보를 처음 이제 접했을 때 정보를 파악하는 능력, 우리로 치면 문제를 이해할 때 어떤 특징을 보이는가, 그다음 문제 풀어가는 과정,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어떤 특징을 보이는가, 그리고 다 끝나고 나서 학습이 끝나고 나서 이제 시간이 지난 다음에 무엇을 기억하는가라고 하는 세 가지 관점에서 이제 잘하는 학생, 보통인 학생, 부족한 학생에 대한 상세한 보고서를 써내고 있습니다. 오늘 뭐 짧은 시간에 이 내용을 다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이 중에서 이제 여러분들 자녀분들이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몇 가지 중요 포인트를 잡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부에는 문제를 이해하는 단계, 즉 정보를 갖다 처음 수집할 때 어떤 특징을 보이는가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제를 함께 풀면서 이제 생각해 볼 텐데요. 보통의 학생들 혹은 조금 부족한 학생들에게서 제일 큰 관문이 뭐냐면 문제를 풀 때 문제를 잘 못 이해한다는 겁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 같은데요. 많은 학생들이 실제로 많은 학생들을 관찰해 보면 문제를 이해하지 않은 상태에서 문제에 답을 쓰고 있습니다. 공부를 못하는 학생이라고 한다면 아마도 문제를 안 읽었거나 문제를 파악하지 못했다고 봐야 될 테고요. 수학적으로 뛰어난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문제를 이해 못하면 자기 능력을 발휘할 기회조차 없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사는 이제 우리 교육 환경에서는 시험지에다가 답을 쓰는 형태로 시험을 치고 그것으로 평가를 받기 때문에 아이의 머릿속에 어떤 능력이 있느냐라기보다는 답안지에 정확한 답을 쓰느냐 가지고 학생을 평가받는 게 현실이죠. 그러니까 능력을 개발한다는 것 이전에 기본적으로 문제를 풀어나갈 때 제일 기본이 되는 거, 문제를 파악하는 능력부터가 이제 개발돼야 되는데 문제를 함께 풀어보면서 간단한 문제를 함께 풀어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문제를 한번 쭉 읽어보시고
답을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래서 100가지 수가 있습니다. 숫자 369가 있는 수에 박수를 한번 친다면 박수 친 횟수는 모두 몇 번이겠습니까? 100번이 너무 큰 숫자인가요? 어린이들에게는? 자, 바로 답이 탁 나온 사람 있습니까? 여기. 보통의 학생들보다 조금 모자란 학생들은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떤 특징을 보이느냐 하면 문제를 읽지 않고 계산을 한다는 겁니다. 부모님들께서는 잘 상상이 안 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초등학생들 중에 상당수의 학생들이 문제를 읽고 이해한 다음에 식을 세우고 답을 쓰는 게 아니라 문제에 들어있는 숫자만 보고 대략 써버리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오답 사례가 이제 이런 걸 텐데요. 369가 들어있는 숫자 쓰라니까 369, 369, 3의 배수. 그래서 1에서 100까지 3의 배의 수가 몇 개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100 나누기 3은 33. 이 학생은 나누기까지 할 줄 아는 학생이고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만 답은 땡 틀려버렸죠. 그러니까 문제를 제대로 파가지 않은 상태에서 답을 쓰다 보니까 뭐 더하기를 잘하든 곱하기를 잘하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딴 것을 풀었기 때문에 빵점이 돼버리는 상황입니다. 문제를 왜 안 읽을까? 일단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어린아이들로 내려갈수록 이렇게 생각하는 그 시간에 따라서 차근차근히 생각하는 힘이 좀 부족하기도 하고 문장을 읽어 나가는 능력도 상당히 부족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문장으로 만들어진 문제를 보통 이제 문장제라고 표현하는데 2 더하기 3은 얼마냐, 뭐 5분의 1 더하기 뭐 5분의 2는 얼마냐 이런 거 계산 잘하는 학생들도 문장제 문제가 나오면 틀려버리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건 잘 읽지 못하기 때문이고요. 읽는 습관을 어떻게 들여야 되느냐. 그러니까 읽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그 문장 안에 들어있는 정보를 어떻게 잘 파악하고 분석하느냐에 달려있는데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문장을 읽을 때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 나가는 게 아니고 문단 나누기를 하면서 읽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정보와 정보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잘라서 보는 거죠. 이 문제를 다시 돌아보면 처음에 1부터 100까지 수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369라고 하는 숫자가 들어있는 것에 주목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369가 들어있는 숫자에 한번 박수를 딱 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총 박수를 친 횟수를 총 횟수를 갖다가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그 친구가 3의 배수라고 생각해서 나누기 한 게 틀린 이유를 금방 알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은 답을 구하셨습니까? 일단 또 다른 오답 사례를 하나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래서 100가지 자연수 중에서 369를 포함하고 있는 수의 개수를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는 학생들, 그러니까 아주 좀 못하는 학생들의 이야기입니다. 369가 3번 들어가 있고 1에서 10까지 3번, 그 다음에 10에서부터 20까지 3번, 그리고 100까지 10번 있으니까 3 곱하기 10에서 30번 이제 이렇게 푸는 학생들이 이제 간혹 나오는데 이런 학생들은 뭐가 틀렸겠습니까? 그렇죠. 30대에 또 3들이 들어있다라는 것을 이제 간과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빨리 성급하게 답을 내려고 하는 특징들이 이제 부족한 학생들에게 나타납니다. 왜 그런가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만요, 많은 수학 문제들이 문제를 딱 보는 순간 행동을 요구를 합니다.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은 얼마? 100 나누기 3은 얼마? 27 곱하기 37은 얼마? 문제를 보는 순간 연필을 들고 답을 탁 써야 되는 행동을 요구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 같은데요. 조금 어려운 문장제 문제라든가 이런 게 주어지면 행동을 먼저 할 것이 아니라 멈춰서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부족한 단계에서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때 해야 될 일은 행동하기 전에 멈추게끔 해야 됩니다. 근데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 행동을 먼저 하려고 그러죠. 어른들 같은 경우는 행동하는 게 그 생각을 하고 난 뒤 행동하려고 합니다. 대체로 뭐 집에서 다 경험해 보시겠지만 핸드폰이라든가 그 리모컨을 아이들이 훨씬 더 잘 다룹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그냥 막 눌러보거든요. 눌러서 뭐 되면 되고 뭐 망가지면 말고 뭐 아이들은. 근데 어른들은 이거 눌리면 될까 안 될까 먼저 생각을 하죠. 이거 잘못 누르면 고장 날까, 이거 잘못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니까 주저주저해서 행동을 잘 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일수록 더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게 또 빠르고 그게 장점인 동시에 또 생각을 요하는 문제가 주어졌을 때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행동을 먼저 하니까 성급하게 답을 내고 그러니까 틀리게 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자, 이 문제에 이제 그 뭐 답을 한번 뭐 다 아시겠지만 답을 하나 찬찬히 이제 살펴보면 1에서 9까지는 3번, 10에서 19까지는 3번, 뭐 이렇게 쭉 분류를 할 수 있겠죠. 일단 써봐야 되는 거죠. 암산으로 대충 하는 게 아니고 써봐야 되는 거고 30에서 39까지 10번 있다는 것에 주목하면 이제 60에서 69까지도 10번이고 99에서 99까지도 10번이고 그래서 10번이 나오는 게 3줄, 3번이 나오는 게 7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답을 구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풀었을 때 답이 51인데 많은 학생들이 제가 이제 학생들하고 이렇게 같이 풀어보니까요. 48이라고 하는 학생도 많이 나오고요. 60이라고 하는 학생도 많이 나옵니다. 왜 그럴 것 같으세요? 잘못 세서? 9개씩 잡아서? 네, 뭐 여러 가지 이제 오답이 나오는 이유들이 있을 텐데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왜 그렇게 답을 했냐 그러니까 어떤 학생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369 게임에서 10의 배수는 어떻게 합니까? 박수 안 치고 뽀숑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369 게임을 하다 보면 10의 배수들은 박수를 치는 게 아니에요. 실제 369 게임에는. 그러니까 10의 배수인 30, 60, 90을 빼가지고 49라고 답하는 학생도 있고요. 60이라고 답하는 학생도 있어요. 여기서 그렇게 생각하는 학생들 분명히 나왔을 텐데. 실제로 369 게임은 동네마다 조금씩 다릅니다만 33이 나오면 어떻게 해요? 박수를 2번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냈을 때 제일 많이 학생들이 이제 질문을 하거나 오답을 내는 게 그 뭡니까? 36이라든가 뭐 99라든가 이런 걸 박수를 2번 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문제는 어떻게 돼 있었습니까? 아까 숫자 369가 들어있는 수에 박수를 1번 친다고 돼 있었거든요. 근데 자기 임의로 그냥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369 게임이라고 하는 게 익숙하니까 이런 현상이 이제 종종 나타나는데 문제의 조건에 들어있는 것을 파악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경험으로 지레짐작하듯이 문제를 해석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369 게임 문제가 나왔네. 369 게임 가지고 문제를 만들었구나. 그러면서 이 문제 조건을 369 게임처럼 생각을 해가지고 뭐 10의 배수는 박수를 안 친다든가 아니면 뭐 33이라든가 36이라든가 이렇게 나오면 2번 친다든가 하는 그런 형태로 답을 푼 학생들도 있습니다. 이게 문제 풀 때뿐만이 아니라 이 수학 학습을 할 때 아주 기본적으로 어려운 점이 되는데요. 수학이 어렵거나 재미없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많은 선생님들이 재밌으라고 수학에 재미있는 개념들을 많이 집어넣고요. 또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학생들의 경험과 관련된 것들을 가지고 수학을 도입합니다. 근데 실제로 문제를 풀 때는 그게 오히려 방해가 되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가령 교과서에 있는 문제입니다. 사각형들이 쭉 있는데요. 이 중에서 사다리꼴을 고르라 그러면 어떤 겁니까? 여기 이제 학생들 공부를 이제 평균 정도 이상은 하는 학생들이라 이제 답을 이제 잡아내지만 못하는 학생들 입장에서 보면요. 사다리꼴이 없어요. 사다리처럼 생긴 게 있습니까? 여기는 사다리처럼 생긴 게 없어요. 뭐 가깝다면 가가 좀 가깝긴 하겠지만 이게 좀 삐딱하잖아요. 뭐 마가 좀 가까울는지는 모르죠. 여기는 사다리처럼 생긴 게 없어요. 사다리꼴이라고 하는 개념을 처음 도입할 때 선생님들이 사다리처럼 생긴 모양 하면 이해하기는 좋아요. 근데 사다리꼴은 사다리처럼 생긴 게 아니거든요. 사다리꼴의 정의는 뭡니까? 약속은? 마주보는 한 쌍의 변이 평행한 도형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을 붙이려면 그렇게 붙여야죠. 한 쌍변인 사각형이라든가 뭐 이렇게 붙여야 되는데 길기도 하고 딱 안 와닿잖아요. 그러니까 사다리처럼 생겼다라고 하면 학습에 도움이 되는데 나중에 그것이 방해가 된다는 거죠. 학년이 올라갈수록 더 심해집니다. 수학은 점점점 추상적으로 되는 학문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경험에서 맥락에서 빨리 벗어나야 그 학습을 원활하게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문제 이해 단계에서 이제 정보를 수집하는 단계에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는 일단 읽어야 된다. 읽는 습관 가지기. 문제를 끊어 읽기. 문제를 파악하기. 이게 이제 습관을 가져야 되고요. 관찰해 보십시오. 학생들이 문장제 문제 풀 때 어떤 특징을 보이는지, 그냥 빨리 푸는지, 식을 빨리 세우는지 이런 것들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는 학생들이 행동을 먼저 하려고 하기 때문에 멈춰서서 생각하는 습관을 길러야 됩니다. 성급하게 답을 내기보다는 한번 멈춰서 혹시 함정이 있는 건 아닐까? 내가 생각한 게 맞는가? 라고 멈춰서서 생각하는 것. 보통의 학생들은
수학 문제에 들어있는 본질적인 수학 그 문제를 푸는데 핵심적인 아이디어에 주목하는 게 아니라 자기한테 관심이 있는데 주목합니다. 369가 나오면 369 게임 같은 데 관심을 가지게 되고요. 문제 상황에 들어있는 주변적인 요소들에 관심을 가지고 구체적인 자료에 주목하는 반면에 수학을 잘하는 아이들은 그것보다 그 안에 들어있는 핵심적인 특징에 주목하고 누락된 정보가 없는지 불필요한 정보가 있는지 과잉된 정보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한다는 겁니다. 학생들에게 문제 좀 긴 문제를 주고 네가 구하려고 하는 게 뭐냐, 문제 안에 들어있는 자료는 뭐가 있느냐, 그리고 자료들 사이의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그 문제를 푸는데 함정은 없는가, 이런 것들을 스스로 생각하면서 문제를 접근해야 정확하게 파악이 되는데 그렇지 않고 빨리 읽고 지레짐작해서 답을 쓰니까 점수가 잘 나올 리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정보의 수집 단계, 이해 단계에서 성급하게 행동하지 말고 문제를 잘 읽고, 잘 읽는다는 말은 들어있는 요소들을 분해해서 분석해서 읽고 내가 구해야 될 게 뭔지부터 질문하고 그 다음에 그 구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자료가 뭐가 있는지를 분석해내고 그 관계를 파악해 나가는 그런 차근차근 사고를 하는 과정을 통해서 문제에 이해하려고 접근해가는 그런 훈련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 이해 단계, 자료 수집 단계 이야기는 이 정도로 마치고요. 좀 이어서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이나 기억하는 과정에서의 특징을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좀 전에는 조금 평범하거나 부족한 학생들의 특징을 주로 예를 들면서 말씀드렸고요. 지금부터는 좀 잘하는 학생들의 특징을 좀 포인트로 두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문제를 이제 해결하는 과정에서의 그 특징들인데요. 크루테츠키는 정보 처리 과정에서의 특징 6가지를 소개를 합니다. 첫 번째는 아무래도 이제 논리적으로 추론하는 능력, 기호를 사용하는 능력의 차이. 두 번째는 일반화란 말이 조금 어려운 표현입니다만 몇 가지 예를 보면서 적용할 수 있는 범위가 넓은 일반적인 사고를 한다든가, 세 번째는 사고하는 양이 단축되고 압축된 형태로 사고를 한다든가 이런 특징을 보이고요. 그 다음에는 사고가 유연하다는 거, 이렇게 전환이 빠르다는 거, 그 다음에는 명백하고 명료하고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그런 방법을 선호한다든가, 그 다음에 사고 방향이 자유롭게 바뀌고 재구성을 잘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들을 이제 상세하게 설명하는 건 좀 딱딱할 것 같고요. 아까 했던 것처럼 문제를 함께 풀어보면서 몇 가지 특징들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아까 369와 관련된 문제를 우리가 풀었었는데요. 369 문제를 보면 1에서 100까지의 숫자에서 이제 박수를 몇 번 치느냐, 51번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그게 문제가 1000번으로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1000번이 아니고 1000까지를 구하라 그러면, 자연수가 1000개 있을 때, 10,000개 있을 때 이렇게 구하라 그러면 아까처럼 구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1에서 10까지 3개, 11에서부터 19까지 이래갖고 1000까지 하면 몇 줄을 써야 돼요? 100줄을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방식으로 풀려면 상당히 어렵죠. 크루테츠키가 이제 주목했던 게 뭐냐면 잘하는 학생하고 못하는 학생하고 같은 문제를 풀렸는데 둘 다 답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평범한 학생들도 풀었고 잘하는 학생도 풀었는데, 평범한 학생은 플러스하고 나가 노는데 잘하는 학생이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 뭐 하냐 가서 물어보니까 풀이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는 거예요. 왜 마음에 안 드는데? 계산량이 너무 많아요. 뭔가 좀 좋은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하다가 뭔가 좋은 방법을 탁 찾아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답을 내는 것보다 답을 내는 과정에서의 아까 표현했죠. 명백하고 효율적이고 일반적이고 이런 풀이를 선호한다는. 그러니까 좀 더 좋은 방법을 찾아내려면 좀 더 멋진 방법, 여기서 멋지다고 하는 건 좀 간략한 방법, 효율적인 방법, 또는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일 텐데요. 기존에 자기가 했던 방법하고는 좀 다른 방법을 적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또 평범한 학생하고 잘하는 학생하고 차이를 아까 유연성이란 말을 설명했는데, 평범하게 잘하는 학생들은 자기에게 성공적이었던 방법을 포기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한번 풀어서 이렇게 방법 풀면 그 다음 문제도 그거 비슷하게 풀고요. 좀 어려운 문제가 나와도 그 방법으로 계속 풀려고 하는 습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잘하는 학생들 같으면 풀다가 이건 좀 풀리긴 답은 나오는데 아닌 것 같아 이러면 생각을 싹 지우고 새롭게 시도하는 발상의 전환이랄까요? 사고의 전환이 유연하게 잘 작동한다는 거죠.
이 문제, 아까 369 문제는 어떻게 풀면 좋겠습니까? 예를 들면 뭐 여러 가지 방법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런 관점에서 볼 수 있겠죠. 369가 들어있는 숫자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369가 들어있지 않은 숫자를 구하면 또 답을 구할 수 있지 않겠어요? 물론 이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더 좋은 풀이가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몰라요. 근데 어쨌든 발상은 전환을 했어요. 369가 있는 숫자를 막 세다가 이제 안 들어있는 걸 세보자라고 생각을 해보니 우리가 100가지 숫자인데 100은 확실히 369가 안 들었어요. 100을 빼고 하나는 뺐어요. 그 다음에 두 개의 숫자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이제 빈 카드처럼 빈 공간에 생각하면 저 긴 공간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가 369가 아닐 수는 0에서부터 9까지 7개의 숫자가 들어갈 수가 있죠. 그죠? 앞칸도 그렇고 뒷칸도 그렇고. 그러니까 369가 들어있지 않은 수는 77, 40, 77, 49, 49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약간 함정은 있는데 첫 번째 자리하고 두 번째 자리에 둘 다 0을 집어넣으면 0이 돼버리잖아요. 0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었죠. 1부터 시작해서 100까지였으니까 그럼 빼야 돼요. 그리고 100이 아까 하나 빼놓은 거 있었죠. 하나 빼야 되고 하나 넣어야 되고. 그러니까 369가 들어있지 않은 수는 77, 49. 49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369가 들어있는 숫자는 100에서 49개를 빼서 51. 이렇게 해결할 수 있겠죠. 앞에 풀이하고 뭐 비슷한 정도의 풀인가요? 비슷한 느낌입니까? 만약에 1000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1부터 1000까지 숫자를 가지고 369 문제를 푸는데 박수 치는 횟수가 몇 개냐 그렇게 했을 때 이 방식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옆에 카드 한 장이 더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카드 한 장 더 있는 세 공간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가 777, 7 곱하기 7 곱하기 7. 그 다음에 000 빼야 되고 1000원 넣어야 되고 그래서 1000 빼기 7 곱하기 7 곱하기 7 이러면 답이 나오죠. 그러니까 1000이든 만이든 10만이든 100만이든 숫자가 커지더라도 얼마든지 쉽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풀이가 정답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좀 더 좋은 풀이, 좀 다르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좋은 것을 찾아 나가는 학생들, 이런 학생들이 이제 좀 더 뛰어난 수준의 학생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어떻습니까?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그렇게 습관적으로 해왔던가? 답이 나오더라도 이거 답은 좀 복잡한 것 같아. 내 나름대로 좀 쉬운 방법을 찾아봐야지. 이런 습관을 가지고 공부를 해오셨는지 아니면 답 나왔으니까 끝 이렇게 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라고요. 다른 문제를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르핀스키라고 잘 인터넷에 쳐보시면 프랙탈이나 뭐 세르핀스키를 찾아보시면 많이 나오는 그림입니다. 보신 적 있으세요? 이 세르핀스키라고 하는 분은 폴란드의 수학자인데요. 20세기 초반에 1차 대전 무렵이었던가 봐요. 전쟁통에 러시아의 포로가 됩니다. 그래서 포로 수용소에서 갇혀서 이렇게 추운 겨울날 러시아의 러시아의 추운 그 겨울의 감방에서 뭘 했냐면 이 도형을 연구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불우한 환경이었지만 뭐 수학의 세계를 탐구했던 그런 수학자인데요. 이 세르핀스키가 이런 그림들을 갖다가 막 그려 나갔을 때 초기에는 뭐 저런 걸 왜 하나, 뭐 수학자들도 특이하고 이상한 도형이긴 한데 왜 하나 그랬는데 세월이 좀 지나서 저렇게 같은 모양이 안에서 반복되는 그런 복잡하지만 단순한 모양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런 모양들이 자연상에 많이 나타난다는 것을 과학자들이 이제 주목하게 되죠. 예를 들어 여기 그 비단고동이라고 하는 고동 안에 들어있는 무늬를 보시면 삼각형들이 반복되고 나타나죠. 그래서 얼핏 보기에는 무질서하게 보이고 뭐 이상한 무늬지만 자세히 관찰해 보면 삼각형이라고 하는 것이 동일한 규칙에 따라 반복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프랙탈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같은 모양들이 내부에 동일한 규칙에 따라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런 도형들을 이제 프랙탈이라고 그러는데 이 프랙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제 연구가 막 더 진행되고 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아까 세르핀스키 삼각형을 우리가 한번 좀 더 수학적으로 한번 탐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도형들을 보시면서 넓이가 어떻게 되는지, 둘레 길이가 어떻게 되는지 예측이 되세요? 정확하게 구하라면 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초등학교 조금 고학년 정도의 시험 문제 한 3단계 정도까지 문제를 냅니다. 고등학교 정도 가야 이제 N번째 나오고 중학교 같으면 한 4~5번째까지 이렇게 문제를 내는데 한 3단계까지만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넓이가 처음에 1이라고 하면 그 다음 어떻게 되고 그 다음 어떻게 되고 학생들한테 시켜보니까 이렇게 푸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답은 맞았어요. 그러니까 1,
가운데 흰 공간이 4분의 1이죠. 0.25를 뺐어요. 그 다음에 또 3개가 더 작아지죠. 그것도 4분의 1이니까 0.25의 4분의 1이니까 0.25를 4로 나눈 다음에 그 다음에 3개가 더 있죠. 곱하기 3을 해서 계산하는 거예요. 이런 학생들은 열심히 풀었는데 계산 과정에서 틀릴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수학적 기호를 다루는 것이 이제 뭐랄까 이 경우에는 소수를 사용했을 때는 이게 상당히 복잡해지는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어떤 학생들은 소수를 사용하지 않고 분수를 사용해서 나타냅니다. 똑같이 문제를 풀었는데 이 학생은 틀릴 가능성이 현재 아직 낮아져요. 그래서 한 개 있던 게 4분의 1이 빠졌고 그 다음에 4분의 1에 4분의 1인 16분의 1이 3개가 빠졌고 이걸 빼나가서 16분의 F라고 하는 걸 갖다가 찾아내는 학생. 그러니까 그거보다 조금 그러니까 능력이 뛰어나다기보다도 어떻게 운일지도 모르죠. 소수를 배웠기 때문에 소수를 가지고 쓴 학생 같으면 똑같이 문제를 풀었지만 미궁으로 빠져들고요. 분수를 사용하면 조금 더 명백해지고요. 그런데 이 두 학생 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4번째, 5번째로 들어가면 거의 풀어내기 어렵다는 겁니다. 아까 그림처럼 아주 복잡해진 그림으로 보면 이 방법으로는 접근이 어려워요. 그런데 저 도형을 가만히 살펴보면 뭔가 특징이 있습니다. 그 프랙탈이라고 하는 도형들은 같은 모양이 내부에서 계속 반복되는 것이거든요. 어떤 특징인지 파악되셨습니까? 처음에 검은 부분만 주목해서 보면 4분의 3의 크기로 바뀌었죠. 그 다음으로 넘어갈 때는 프락탈이라고 하는 것의 특징에 가장 주목해가지고 명백하게 간략하게 답을 찾은 학생들은 답을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삼각형에서 4분의 1이 사라지고 4분의 3이 남았어요. 그 다음에 그 세 부분 각각 그마다 똑같은 일이 똑같이 벌어지죠. 두 번째 삼각형에 위에 있는 삼각형만 보세요. 그 다음 그 옆에 삼각형에 있는 위에 부분만 보면 앞에서 일어났던 일이 동일하게 반복되죠. 그러니까 넓이가 4분의 3으로 줄어들었어요. 두 번째 삼각형의 왼쪽에 있는 삼각형이나 오른쪽에 있는 삼각형도 그 다음 삼각형으로 넘어갈 때 4분의 3씩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전체가 또 4분의 3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도형에서 두 번째 도형으로 넘어갈 때 넓이가 4분의 3으로 축소됐고 그 다음 도형으로 넘어갈 때 또 4분의 3으로 축소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16분의 9죠. 그 다음 도형과 그 다음 도형 관계를 계속 관찰해봐도 똑같은 규칙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4분의 3씩만 곱해나가면 답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 보였던 친구들이 보였던 거하고 뒤에 푼 친구들하고의 풀이 방법이나 주목하는 것이 좀 다르죠. 앞에 것들은 한 단계 한 단계 거쳐서 하나씩 계산하려고 하고 뒤에 친구는 전체를 하나로 보면서 일반적으로 접근해 나가려고 하는 성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수학적 관계 같은 것들을 또 명확하게 파악하는 능력, 그 다음에 수식이나 이런 것들이라는 것을 다루는 능력, 이런 것들에서 뭐 많은 차이를 보인다, 이런 걸 볼 수가 있고요.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풀려고 하나 문제를 만들어 왔습니다. 모는 종이 다 가져오셨죠? 예, 모는 종이 한 칸 위에다가 넓이가 모는 한 칸에 2배가 되는 도형을 그려보세요. 넓이가 2배가 되는 거 한번 그려보세요 하면 금방 그리시겠죠? 넓이가 5배가 되는 거 그려라 그러면 이건 초등학교 5학년한테 조금 어려운 문제예요. 초등학교 6학년 조금 도전적인 문제고요. 다 그리셨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렸던 답지를 한번 볼까요? 2배가 되는 거는 많이 보셨죠? 마름모 모양으로 이렇게 된 거. 그 다음에 5배가 되는 건 옆에 있는 형태로 그렸을 때 나오는 도형입니다. 보통 모는 판에다가 정사각형 그리라 그러면 1, 4, 9 이런 건 금방 그리잖아요. 그죠? 그다음 2 그리는 게 쉽고 그 다음에 이제 5가 좀 어려운데 요거는 5를 그리는 게 지금 포인트가 아니고 사실은 그 다음 문제가 중요한데요. 일단 5를 그리는 문제부터 이해를 하고 가겠습니다. 가운데 정사각형 하나 보이시죠? 그죠? 그게 넓이가 1이에요. 그 위에 직각삼각형 4개가 붙어 있는 모양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직각삼각형의 넓이가 얼마예요? 하나가? 직각삼각형 하나가 2칸의 넓이. 그러니까 가운데 정사각형이 이렇게 하나가 있고 직사각형이 4개가 겹쳐지지 않게 붙어 있다고 분해해 보세요. 그러면 직각삼각형 하나하나가 다 그러니까 2칸짜리 사각형의 반이죠. 그러니까 넓이가 1인 직각삼각형이 4개가 붙어 있는 거죠, 총. 그래서 그 넓이가 직각삼각형이 4개가 4, 가운데 있는 정사각형 넓이가 1 해서 5가 된다는 거 다 이해하셨습니까?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이렇게 이해하고 난 뒤에 이제 제가 약간 장난을 치는 건데요. 가지고 계신 색종이에다가 넓이가 5분의 1이 되는 사각형을 한번 그려보세요. 혹은 접어보세요. 이렇게 내면. 훨씬 어렵게 느껴지실 겁니다, 아마. 그런데, 수학적으로 재능 있는 아이들은 넓이가 5인 그림을 갖다가 딱 그려놓고는 금방 생각을 해요. 5분의 1은 이렇게 그리면 되겠네? 선생님은 5배짜리 그리라 그랬는데, 뛰어난 아이는 5분의 1은 이렇게 그리면 되겠네? 라고 알게 된다는 거예요. 보이십니까? 자, 일단 하나씩 해보면요. 색종이를 갖다가 가지고 오셨죠? 넓이가 2분의 1이 되게 접으라 그러면 반씩, 이렇게 또 반씩 접은 다음에 펼쳐서 이렇게 모아 접으면 2분의 1이 되는 건 금방 하시죠? 그러니까 2분의 1이 되는 건 금방 하실 텐데, 자, 5분이 되는 건 어떻게 구할까? 이 그림에 답이 있습니다, 사실은. 구했어요? 구한 학생이 한 명 있네요. 한번 이 꼭지점하고 이 중점을 이어서 이렇게 접고, 이 꼭지점하고 여기 가운데점을 하고 접고, 또 반대쪽으로 펴서 이 꼭지점하고 이 가운데점을 접고, 또 이 꼭지점과 여기 가운데점을 가지고 접고, 이렇게 접어 나가면 5분의 1이 됩니다. 왜 5분의 1이 되느냐는 이 그림을 가만히 살펴보시면 이 안에 5분의 1이 된다는 걸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접으시면 5분의 1이 됩니다. 자, 이게 왜 5분의 1이 되느냐? 지금 조금 전에는 모는 종이 한 칸에다가 5배로 확대를 해서 그렸잖아요. 포인트가 가운데 있는 것이 포인트고 주변에 있는 것이 새로 만든 건데, 관점을 전환해서 밖에 있는 것에 주목해서 안을 보라는 거예요. 근데 약간 옆으로 돌아가 있죠. 그래서 돌려서 보겠습니다. 왼편에 있는 것이 여러분들이 모는 쪽에 그렸던 그림을 옆으로 돌려놓은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돌려놓으니까 가운데에 큰 정사각형 보이시죠? 가운데에 삐딱한 정사각형 하나 보이시죠? 가운데 삐딱한 정사각형이 1이라면 밖에 것이 5예요. 그러면 밖에 것이 1이라면 안에 것이 5분의 1이죠. 그러니까 옆에 왼쪽에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 입장에서는 이렇게 왼쪽에 있는 저기 있는 그림을 보시면 저 안에 있는 게 5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옆을 보시면 이제 그 연장선 어떻게 접어야 되는지를 선을 연장시켜서 보시면 중점을 이어서 접으면 된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평범한 사람들은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설명해야 그렇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재능이 아주 뛰어난 학생들 같은 경우는 사고를 재구성하는 것이 훨씬 빠르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5배짜리를 보여줬는데 5분의 1짜리를 생각하는. 아까 369 문제의 이야기 예를 들면요. 우리가 100가지 수에서 369가 들어있는 숫자가 몇 개냐 이렇게 문제를 냈잖아요. 그러면 수학적으로 아주 재능 있는 학생은 선생님한테 찾아서 그래요. 선생님, 그러면 박수를 100번 쳤다면 몇 번, 1부터 몇 번까지 수를 불렀을까요? 이런 문제를 생각을 해요. 거꾸로 문제를 내는 거죠. 거꾸로 문제를 내면 처음 문제 낸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문제가 만들어지고요. 사실 수학 문제를 내는 많은 선생님들이 거꾸로 문제를 내서 어려운 문제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거꾸로 생각하는 게 익숙한 학생들은 훨씬 더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능력이 더 발달하겠죠. 그래서 뭐 그루테치기가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수학을 잘하는 아이들이 특징이 있지만, 유연한 사고, 뭐 이렇게 거꾸로 생각하거나 재구성하는 능력, 그 다음에 효율적이고 좋은 풀이를 갖다 찾으려는 성향,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좀 주목해봐야 될 그런 특징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정보의 기억 단계로 넘어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억력이라고 하는 게 학습의 중요한 시기가 있었어요. 많이 기억하는 것이 중요한 시기가 있었는데, 현대사회로 넘어와서 그리고 앞으로 시대로 갈수록 기억하는 것보다 많이 기억하는 것보다 무엇을 기억하느냐가 더 중요한 시대로 넘어오고 있고요. 실제로 아주 수학적으로 재능 있는 아이들을 조사를 해보니까, 문제를 수업을 하고 난 뒤에 수업 후에 일주일 뒤에 3개월 후에 조사를 하니까 기억하는 양 전체는 떨어지는 건 평범한 아이들하고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체적인 자료, 문제에 들어있는 뭐 삼국지 게임을 했다든가 뭐 이런 뭐 시라스펜스키 삼각형 뭐 고동이 나왔다든가 뭐 이런 것들을 잊어먹는데, 그 문제의 핵심이 되는 일반적인 특징 같은 것들은 오래 기억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까 369 게임이라든가 아까 시라스펜스키 삼각형 문제를 풀었는데요. 나가실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머릿속에 뭐가 기억에 남는지.
아주 뛰어난 아이들이 보이는 특징은 재밌어 하는데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본능적으로 재밌네 하고 기억하는데 그게 중요해서 시험 공부 따로 안 해도 시험장에 들어가면 그게 나와요. 그래서 그냥 쓰면 되는 거죠. 아주 부족한 학생들은 자기에게 재밌는 것들이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고는 뭔가 뭐 재밌었네 그러지만 점수는 안 나오는 거죠. 중간 정도의 학생들은 어떻겠습니까? 해야 될 게 나한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또 생각해 봐야 되고, 그리고 관점을 바꿔서 사고를 전환해서 선생님에게 중요한 게 뭔지를 생각하는 습관을 가져야 되죠. 그래서 아주 잘하는 사람들이 보이는 것처럼 내가 재밌어 하는 것이 정말 시험에 나올 만한 것이 연결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야 뭔가 공부에 더 향상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영화를 한 편 보시든지 책을 한 편 읽듯이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영화 한 편 보고 나오면서 내한테 재밌었던 게 뭐지? 한번 생각해 보고요. 그 영화를 만든 감독이나 연출자가 재밌어 하는 것, 중요하게 생각한 게 뭔지 한번 생각해 보고, 그 두 개가 일치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생각해 보면 그런 훈련을 해나가다 보시면 영화를 보는 눈이나 시각이나 이해하는 방식이 조금 더 깊어질 수 있을 것이고요.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습이 끝난 후에 아니면 일과가 끝나고 잘 때 아니면 뭐 한 학기가 끝났을 때 학생들한테 그런 질문을 해보도록 해보세요. 중요한 게 뭐였던 것 같냐? 너한테 재밌었던 게 뭐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 이 두 가지 질문을 해보시고 그것이 정말 선생님이 낼 만한 것과 일치되는 학생이 돼간다면 점점점 그 학습 능력이 더 향상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뭐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 오늘 강의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대희 교수님의 2부 강연 수학을 잘하는 아이들의 특징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저는 참 어쩜 이렇게 일치하는 게 저랑 없는지 특히 정말 찔렸던 게요. 네. 중요한 걸 기억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기억하고 싶은 걸 기억한다 해서 저 정말 완전 너무 찔렸어요. 아, 그렇군요. 저는 그 발상의 전환, 유연한 사고. 아, 역시 그렇구나. 왜 스티브 잡스도 think different, 다르게 생각하라. 네. 그런 거와 좀 일맥상통하는 얘기가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학이 똑 떨어진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전혀 다른 세계가 아니라 우리의 삶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수학 아닌 게 네. 없죠. 그렇죠. 예. 네, 교수님. 오늘 오신 분들이나 시청자분들께 뭐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그 중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수학적으로 아주 뛰어난 재능을 보이는 아이들이 어릴 때 나오긴 합니다만 그 아이가 성장해서 어떤 분야에서 성취를 해가는 데는 상당히 많은 요인들이 작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시기에 조금 누구보다 잘한다 못한다는 건 그건 한 단계에 불과한 것 같고요. 네. 중요한 거는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관심, 호기심, 열정, 끈기, 노력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급하게 조급하게 빨리 가르치려고 하지 마시고 꾸준히 관심을 가지시면서 나중에 오는 사람이 진짜 오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잘하는 점을 찾아서 북돋워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더 중요하다. 조급하게 지금 당장 몇 등 하느냐, 점수 몇 점 나오느냐에 너무 조급해 하시지 말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은 말씀까지 잘 들었습니다. 네, 수다학 벌써 마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네. 저희 수다학이 이제 개편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저희는 오늘 진짜로 이제 작별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요. 네. 한 7개월간 정말 쉼 없이 달려왔는데 윤영민 씨 소감이 어떠세요? 네. 저는 굉장히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거든요. 많이 네. 배울 수 있었고, 제가 아이들을 키울 때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다면 훨씬 더 정말 아이들을 지혜롭게 키울 수 있었을 텐데 네. 라는 아쉬움이 굉장히 컸고요. 또 개편되면 또 다른 어떤 새로운 정보가 이제 또 소록소록 나올 수 있으니까 네.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저도 참 많이 아쉬운 게 저는 정말 수학 잘 못했거든요. 수학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는데 네. 그래도 수다학 진행을 하면서 수학이 얼마나 즐거운 학문인지
또 수학이 참 재밌구나 이런 네. 걸 알게 됐습니다. 다시 수능을 친다면 서울대 갈 수 있을 것 같은 느낌. 아이를 이제 낳아서 그렇게 잘 키우시면 되죠. 아유 시집부터 가야 되는데 말이에요. 네. 네. 새롭게 변화할 수학의 모습 기대해 주시고요. 앞으로도 변치 말고 많은 사랑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오늘 마지막이니까 같이 인사 나눠볼까요? 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